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매주 금요일 시사타파 시청자분들과 함께하고 있죠. 250감 오늘도 힘차게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은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최지은입니다. 저희 250감 지난번에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세대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주제예요. 사실 정은혜 의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비교적 젊은 정치인인데 또 우리 당에서 2030의 목소리를 더 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 제기도 많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프로를 기획하게 됐고, 저희가 이제 항상 새로운 다른 젊은 정치인들을 모시고 또 정치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2030 세대와 함께 이렇게 프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즐겁게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초대 손님 얘기를 안 했네요. 네. 오늘의 초대 손님은 이재복 아동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이신데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동 관련된 걸 오늘 왜 주제로 했을까? 뭐 그런 궁금증도 있으실 거고 왜 오늘 또 오셨을까 하실 텐데 또 5월이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어린이날이 있었고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입법 과제들도 많이 있지만 그 사이에 놓치고 있었던 것들, 우리 아이들, 아동의 안전, 건강, 그리고 그들이 건강한 사회적인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는 그 울타리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제가 계속 고민을 하던 분야이기도 하고 그 분야의 전문가를 정말 모시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재복 위원장님은 아동안전위원회 위원장님으로 계시면서 정말 아동안전 분야에 정말 제가 알기로는 거의 최초의 분이신 것 같은데요. 그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이런 NGO 단체를 설립하시고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 정말 어떤 일을 하시고 또 앞으로 또 어떤 일을 대한민국의 아동들을 위해서 하실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복 아동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동안전위원회 이재복입니다.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모르시고 아동안전위원회도 잘 모르시고 보통 지금 뒤에 보이는 그림처럼 횡단보도 안전지대 옐로카펫을 창안한 사람으로 더 많이 알고 계신데요. 그 이후에는 아동안전위원회라는 사단법인을 설립해서 아동 안전을 위한 정책과 입법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정은혜 의원님과는 조도순 접근금지법을 같이 발의했던 인연이 있고요. 오늘 어린이날 조금 지났지만 그 가정의 달 맞이해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박수. 네, 박수. 네. 네, 저희 박수로 환영합니다. 지금 사실 뭐 여러 가지 우리 당내 문제들도 있고 뭐 검찰개혁이라든지 뭐 민생, 부동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 시청자분들께서 좀 답답하신 부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아동안전위원회 이재복 위원장님과 함께 하면서 아동에 관련된 법들과 그리고 왜 아동이 지금 그렇게 보호받지 못하는지, 그리고 인격체로서 왜 하나의 인격체로서 대우받지 못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그리고 국회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법들이 왜 통과되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복 위원장님이 옐로카펫 창시자 맞으시죠? 네네. 네, 그래서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지금은 이제 아이가 있으시지만 당시에 한 4년, 뭐 5년 전에는 이제 아이도 없으셨고 그냥 청년으로서, 그때는 20대? 네네. 20대 청년으로서의 삶을 살아오셨는데 어떤 계기로 옐로카펫을 또 창안하시고 특히 사회적인 다양한 문제들 중에 왜 아동 문제에 관심을 가지셨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그리고 같아요. 옐로카펫이 뭔지도 모르시는 분도 많으니까 그게 맞아요. 어떤 건지도 좀 알려주세요. 네네. 우선 말씀 주신 대로 저는 20대 때부터 아동 인권,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활동을 시작했어요. 저는 사실 대학교 다닐 때는 창업 동아리 활동을 매우 열심히 하면서 저희 창업 동아리 팀이 실리콘밸리 국비 지원으로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창업 관련된 활동을 하던 도중에 갑자기 내가 어떤 가치를 좀 추구하면서 살아야 될까, 이런 근본적인 의문들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그 독일의 문호 괴테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괴테가 한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 희망만 있으면 행복의 싹은 그곳에서 움튼다. 그러니까 행복이란 거는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내가 많이 가져도 불행할 수도 있고 적게 가져도 행복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전제는 희망만 있으면 이라는 거였죠. 그래서 저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면 희망도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굴까라고 했을 때 저한테 떠오르는 존재가 부모로부터 학대당하는 아이들, 혹은 범죄에 노출된 아이들, 혹은 학교에 가야 되는데 노동해야 되는 아이들, 아픈데 치료 못 받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떠오른 순간, 그렇다면 내가 가진 조그마한 능력을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쓰는데 좀 이번 생을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때부터 대학교 한 4학년 무렵 때부터 아동 관련된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제가 아동 인권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NGO 단체에 제가 입사를 해서 활동을 하다가 얼마 뒤에 세월호 참사가 터진 거죠. 그때 뭐 모든 국민들께서 다 매우 비통해 하셨겠지만 저는 아동 관련된 또 종사자로서 더 많이 침울하고 매우 뭔가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사실에 좌절감도 느끼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아동 인권 활동을 하다가 아동 안전 쪽에 좀 더 집중하게 된 계기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서 아동이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데 내가 좀 활동을 해야겠다 싶어서 아동이 안전한 나라 만들기, 이런 주제를 가지고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동 안전, 우리나라 아동 안전이 가장 위협받는 게 뭔가를 찾다 보니까 횡단보도 교통사고였던 거죠. 그게 이제 옐로카펫을 창현하게 된 첫 번째 계기였습니다. 네. 그때 제가 저도 작년에 이제 민주당에 영입됐을 때 태호 엄마랑 같이 네네. 이제 영입된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제 태호 엄마가 태호와 관련된 그런 법을 또 만들면서 네, 태우 제가 유치원법. 네. 들은 얘기가 왜 우리나라의 그 아동 안전법은 모두 그 아이들의 이름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다 이제 사고가 나면은 뭐 민식이법도 네. 그렇고 그 아이의 이제 법을 그 아이의 이름을 따서 그런 일이 있지 말기를 재발 방지를 하는데 왜 우리는 세월호도 다 끝나고 나서 얘기를 하고 그걸 미리 방지하는 법안을 왜 미리 만들지 못하고 사고가 난 다음에야 그렇게 움직이느냐라는 굉장한 그 문제 의식을 태호 엄마가 제기를 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왜 우리는 이런 거를 뭐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을 주셨어요. 제가 말씀 주신 대로 뭐 민식이법이라든지 태우유치원법이라든지 다 아이들이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나면 그제서야 이제 국회에서 급하게 발의를 하고 이렇게 하죠. 사실 저는 민식이법이 입법된 이후에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잖아요. 근데 가장 큰 원인이 말씀 주신 대로 미리미리 국회에서 그 입법안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하지 않고 그냥 발의된 상태로 혹은 제한된 상태로 방치하다시피 가지고 있다가 국민들 여론이 불 끓듯 이렇게 일어나니까 급하게 처리하느라고 충분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고려하지 못한 게 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로 이게 조두순 접근금지법 같은 경우에도 정원 의원님이랑 제가 이제 조두순이 출소하기 만 1년 전에 발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출소가 1년밖에 안 남았다. 출소를 하게 되면 그 피해 아동의 100m까지 다가갈 수 있는데 이거를 500m 늘려야 된다. 1년 전에 발의했는데 그때만 해도 사실 거의 정원 의원님 외에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출소 100일이 다가오니까 출소 100일 전부터 출소하는 그날까지는 총 24건에 관련된 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죠. 왜냐하면 우리 입법이라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발의한 이후에 상임위에서 논의한다든지 혹은 뭐 전문위원회 검토가 있다든지.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도 조두순 관련된 입법이 본질적인 부분은 통과된 게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만큼 그냥 이슈만 뜨거워지고 지나갔죠.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라고 생각한다면 결국에 미리미리 아동의 안전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고 입법을 발의하겠다 혹은 정책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라고 아동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활동하는 뭐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치인분들이 좀 부족하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또 공공정책을 공부를 좀 같이 하고 있는데요. 정책 의제 설정에 있어서 이런 아동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외부 주도 모형이라고 하더라고요. 외부의 어떤 국민들이 이슈가 될 만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이제 정치권으로 의제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 다음에라도 꾸준하게 논의와 검토가 되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어지지 않고 국민들이 이슈가 됐을 때만
반응하는 이런 아동 이슈에 대한 정치권의 좀 행태가 안타까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정치권도 그렇고 정책을 결정하는 그 디시전 메이커의 대부분이 그 아동과 직접적으로 노출이 안 되는 세대인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은 좀 이렇게 나이 드신 남자분들 위주로 이렇게 좀 구성된 집단들이잖아요. 우리 관료, 청와대, 정치권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다양한 의제들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좀 빨리 생각하지 못하고 사실 이제 아동안전법도 추경만큼 중요할 수도 있고, 검찰개혁만큼 중요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문제들도 다 중요한데, 이제 이 중요성을 좀 생각하기가 조금 느린 것 같아요. 본인이 직접적으로 연결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정치가 우리 좀 다양한 세대, 그리고 다양한 성별, 이렇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다 포함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지 않나. 정치뿐만 아니라 정부, 청와대 모든 곳에서, 좀 그런 분들이 다양하게 있으면은, 우리 조두순법도 정은혜 의원이 처음에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는 그만큼 좀 와닿는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나왔을 때 얼마나 나와 나의 아이는 얼마나 힘들까 이걸 좀 더 빨리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옛날에 엠번방 사건도 있었어요. 네네.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총선 중이었는데 그 당시에 막 기록을 보면은 제 상대 후보였던 김도우 후보가 이제 엠번방 사건이 나왔을 때 법안 발의한다고 다 법안을 통과시키냐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 엠번방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피해자의 입장을 생각을 하기가 조금 느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20, 30대 여성이 느끼는 엠번방 사건과 5, 60대 남성이 느끼는 엠번방 사건은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처음에 이제 조두순 접근 금지법을 이제 조두순 취소하기 1년 전에 이제 이재복 위원장님이랑 같이 이제 발의를 했는데 제가 좀 약간 국회에 좀 서운한 게 있었어요. 의원님들이 이제 각각 분야가 다 다르죠. 안 그래도 지금 조금 우리 당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그 전문 분야가 다 달라요. 그래서 특히 검찰 개혁을 잘하실 수 있는 분이 있고, 환경 문제를 잘하실 수 있는 분이 있고, 그런 각각의 분야가 있고 그분들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를 해서 그 분야의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정말 끝까지 책임지고 나아가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게 이런 아동 안전 그리고 여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정말 이 부분을 끝까지 잡고 통과시켜야겠다.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아도 나는 관심을 갖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국회에 들어갔고 근데 제가 처음에 조두순 접근금지법을 발의한다고 하니까 의원님들이 이제 좀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은 법이네. 필요한 법이네. 그렇게 그냥 말씀만 하시고 사실 어떤 다른 관심을 또 안 가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그 법이 필요하고 정말 당위성이 있는 법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의원들의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각각의 해당 분야가 있고 그 해당 분야를 붙잡고 갈 수 있는 의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실은 나머지 분들은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전문가는 아니에요. 사실 공부도 더 하지 않으셨고 그렇다면 같은 당 의원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 리드하고 계시는 몇몇 분들 그분들을 좀 지원하고 서포트하고 응원하고 이런 문화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 또 그 지역구라든지 이런 특수성이 또 있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여론이라든지 표를 의식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관심이 없어지고 뒤처지고 뒷순위로 밀려나고 저도 분명히 생각은 했어요. 조두순 나올 때는 그러면 의원님들이 법안을 발의하시겠네. 1년 전에는 안 하셔도 나올 때는 당연히 여론의 관심을 받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니까 하겠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난번에 미국에서 대선을 출마했던 앤드류 양이라는 그 동양계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우리로 치면 이제 여의도가 워싱턴인 거죠. 그래서 워싱턴은 리더가 모인 곳이 아니다. 팔로워가 모인 곳이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말은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반응하고 국민이 주장을 해야 그제서야 움직인다는 거죠. 그들이 먼저 그 의제를 이끌어 나가지 못한다는 건데 사실 이거는 한국도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검찰개혁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지금 국민들이 조금 더 합심해서 의원이라든지 정당에 좀 이렇게 압력을 가하려고 하시는 이유도 이게 의원들은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 뭐 그들이 어떻게 좀 뭐 우리가 촛불을 들었던 것처럼 정말 촛불을 들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고 먼저 움직이지 않는 사실은 그런 게 좀 굉장히 안타까웠고 저는 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뭐라고 해요? 좌절도 많이 했어요. 사실 제가 이재복 위원장님 그 그 유튜브에 강연하시는 걸 들었는데 사실 우리가 그런 얘기는 따로 뒤에서 안 했었어요. 근데 저도 조두순 접근금지법 통과 못 시키고 굉장히 제가 무능하게 느껴졌고 너무 실망을 했고 그리고 뭐 결국에는 뭐 통과가 됐지만 약간 수정안으로 통과가 됐다고 또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좀 절망감이라든지 그리고 그 국회 안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막 보니까 지금 뭐 보건복지부라든지 그다음에 여성가족부 뭐 사법부 뭐 다 이렇게 연결 커넥트를 하셔서 이렇게 뭐 좀 자료도 찾고 뭐 요구도 하고 막 이러신 것 같은데 그 과정이 좀 어땠나요? 그리고 거기서 좀 느끼셨던 그 감정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저희가 이제 1년 전에 발의를 했고, 그 뒤에 예상했던 것처럼 출소가 다가오니까, 너나 할 거 없이 다 이제 발의하고, 언론도 이제 보도하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어떤 한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언론에서 매번, 출소 이제 뭐 50일 남았다. 30일 남았다. 그 안에 발의해야 된다. 입법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 방송을 보고 있는 조두순 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받은 아이들은 어떤 느낌을 가질까? 왜냐하면 우리가 1년 전에, 그러니까 재작년 12월 달에 이제 발의했는데 그때부터 언론이 관심 갖기 시작한 출소 100일 전까지 한 250일 그 기간 동안에 조두순이랑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고 동일한 처벌이 받아서 전자발찌를 차고 출소한 사람이 420명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조두순 그 한 명, 뭔가 언론에 상징적으로 이슈가 된 그 사람 한 명만 가지고 그 사람이 출소하기 전에만 입법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도 420명의 아이들은 언제 나에게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출소해서 내 앞에 다가올지를 모르는 그런 두려움 상태로 살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날짜가 며칠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아동안전 관련된 분야는 언제까지 해야 된다 그런 게 없습니다. 바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빨리 해야지만이 지금 이 시간에도 언제 출소해서 또 우리 동네 올까 모르는 그런 두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 그 조두순 접근금지법이라는 것이 통과가 되기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선 그 전에 어떻게 통과됐는지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발의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저희가 발의한 그 조두순 접근금지법에 대해서는 대안반영팩이라는 방식으로 그 처리가 됐는데 저희는 4가지를 주장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동 성범죄, 특히 아동 강간에 대해서는 그 집행유예가 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주치 감형을 폐지해야 된다. 그리고 진술 조력인 제도. 그러니까 아동이 그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에 도움을 주는 제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출소 이후에 그 가해자가 피해자의 직접 앞에 서는 게 기존에 100m인데 이거를 1km 늘려야 된다. 이 4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안 반영이 된 거는 2가지였는데요.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범죄자가 출소 이후에 접근이 불가능한 건물들이 있습니다. 원래는 기존에 집하고 학교 혹은 그 상황에 따라서 학원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유치원이 추가됐어요. 이게 언뜻 보면은 기존에 유치원이 없었단 말이야? 꼭 필요한 거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 아동 강간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범죄자가 형을 살고 난 이후에 출소했을 때 피해자가 아직까지 유치원생일 확률은 별로 없죠. 실효성이 크게 있다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고요. 두 번째는 두 번째 통과된 것은 그 성범죄자의 그런 정보 공개에 있어서 주소지가 기존에는 도로명까지 나왔는데 건물 번호까지 공개가 된 거.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출소 이후에 실제로 뉴스에 연일 나왔던 게 유튜버들이 이제 찾아가서 방송하고 그러면서 그 같은 건물에 사는 사람들, 이웃들이 피해를 받는다거나 건물주가 피해를 받는다거나 이런 좀 뻔히 예상될 수 있는 그 부작용도 있었는데 그 2가지가 통과되고 나머지는 통과가 안 된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럼 왜 이렇게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다 당연히 통과되어야 할 아동 강간범이 집행유예가 웬만이냐 그런 것들이 왜 통과가 안 되냐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많이 좌절감을 느끼고 또 분석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나라 아동 관련된 법 체계가 너무 정부 부처별로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동 성범죄만 하더라도 실제로 아동 성범죄 아청법이라고 하죠. 그 법이 있기 전부터 원래 성범죄에 대한 처벌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법은 법무부에서 만든 법이죠. 그 법에도 분명히 13세 미만의 아동을 강간한 경우에는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청법은 아동 성범죄를 더 강하게 처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임에도 불구하고 여가부에서 만든 법인데 현재 그 아동 강간범에 대해서 5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5년 이상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형이 줄어들면은 3년 이하가 돼서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는 거죠. 현재 아동 성범죄 그 중에서 뭐 추행이나 희롱이 아니고 아동 강간에 대해서 집행유예로 나오는 비율이 혹시 몇 프로인지 아시나요? 좀 많을 것 같은데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많을 것 같아요. 35.7% 정도가 됩니다. 아동 세상에. 성추행이 아니고 강간에 대해서. 이거를 7년으로 올리면 충분히 집행유예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올리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것도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게 이제 저는 미국에서나 뭐 외국에서 오래 있었는데 그 나라 다른 나라들은 다른 선진국은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 그 처벌이 굉장히 강한데 네네. 우리나라는 정말 손방망이 처벌을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법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관대할까? 이것도 잘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드리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비단 아동 성범죄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그런 형법 체계에서 아동이라는 존재의 그 인권, 권리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인정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그 존속 살인죄가 해당됩니다. 지금 우리 살인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이제 5년 이상 징역을 하고 있는데 존속 살인죄라고 해서 가족끼리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살해한다고 이럴 때는 가중 처벌이 돼서 7년 이상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아동학대로 살해한 경우에는 기존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동학대 치사죄로 됐어요. 아동학대에는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예, 이게 원래는 그 아동학대가 아동복지법에서 처리됐을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아동학대를 더 강하게 처벌하기 위해서 아동학대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아동학대는 무조건 치사가 됐던 거죠. 살인이 적용되지 않았던 거죠. 여기에는 부모가 아이를 의도적으로 살인할 리가 없어 라고 하는 아직 남아있는 굉장히 뭐랄까 좀 유교적인 문화라든지 혹은 아동을 성인과 동일한 인권의 주체로 생각하지 않는 부분들이 여전히 우리 법체계에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 일반 성인 여성에게 성범죄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사법부나 시민사회가 반응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아동 쪽이 더 좀 적극적인 반응하지 않는 원인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아까 조금 제가 여가부, 법무부 이런 데서 말씀드리자면은 동일한 현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동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적용되는 법이 어떤 부분은 법무부의 그런 성범죄 법이고 어떤 부분은 여가부의 아청법 부분이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가 서로 상이한 경우가 많아요. 똑같은 범죄인데 여가부 아청법에 의해서는 5년 이상이고 법무부에 대해서는 10년 이상이고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더 강하게 처벌되는 법을 먼저 따를 필요가 있는데 또 아청법이라는 거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선 아동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아청법이 먼저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이 아니고 5년 이상이 적용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법무부, 복지부, 여가부 이런 데서 각각 아동의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마다 그 사건의 뭐 연령이나 어떤 그런 거에 따라서 법이 다 나누어져 있어서 굉장히 법을 형벌을 정할 때 판단하기도 어렵고 오히려 그런 다른 법들이 서로의 발목을 잡아서 제대로 처벌하기 힘들게 만들거나 아동을 보호하기 힘들게 만드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다른 성범죄도 아니고 아동 성범죄만 특히 더 심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더 약하게 된 게 여러 부처가 이렇게 나눠 있기 때문이라고 하시고 또 아동에 대해서 한 인격체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아니 우리나라가 특별히 뭐 우리나라는 사실 낙태에 대해서도 굉장히 엄격했잖아요. 그 생명 보호라는 것에 대해서. 근데 왜 아동에 대해서만 이렇게 인격체로 생각하지 태어나지 않은 아이는 그렇게 보호를 하는데 왜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는 인격체로 보지 않는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이 꼭 정답일 수는 없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유교적인 문화에 의해서 아동이 아직까지도 자녀가 소유물적인 성격이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투표권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뭐 미국은 아동이 투표권이 있냐? 없죠. 없지만 그 역사가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 그 영화도 많이 나왔잖아요. 영국이나 미국에서 여성들이 혹은 흑인들이 투표권을 갖기 위해서 투쟁했던 역사가 있어요.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동이 투표권이 없지만 100년 전에 여성들이 투표권을 얻기 위해서 투쟁해서 투표권을 얻은 것처럼 혹은 150년 전에 흑인 남성이 투쟁해서 투표권을 얻은 것처럼 아동은 아직 투표권으로 대표되는 시민권을 아직 얻지 못한 존재지 언젠가는 곧 얻을 존재인 걸 알고 있는 거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런 유교적인 문화가 쭉 이어져 온 바탕 위에서 1948년에 처음으로 재헌 국회의원 선거가 있죠. 이때 처음으로 보통선거가 주어졌는데 그때 그냥 21세 이상은 모두 투표권을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권에 있어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민층이 확대되는 역사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냥 당연히 첫 선거가 성인이면 다 주고 아동이면 무조건 안 주고다 보니까 이런 시민의 권한이 마치 하늘이 정해준 것처럼 그냥 아동은 없고 성인은 있고 이렇게 더 굳혀진 것도 원인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게 얼마 전에 제가 기업인들을 만났어요.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을 만났는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정치 여기 민주당에 굉장히 오랫동안 있어서 굉장히 여기에 좀 익숙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는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딱 정말 칼같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돈이 되는 걸 해야 된다고. 돈이 보인다고.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물론 기업의 최대의 목표는 이제 이윤 추구죠. 근데 기업이 정말 존경받는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윤 추구,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과 더불어서 뭔가 사회적인 공헌을 하거나 이럴 때 우리는 그 기업인을 굉장히 존경하게 됩니다. 근데 의원들, 특히 이제 지역구에 이제 선출직으로 뽑히는 분들은 그분은 돈을 벌어야 되는 거고 이분들은 표를 얻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표가 있는 곳에 민심이 있고, 그러니까 민심과 표를 어떻게 보면 좀 다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근데 민심과 표를 한 카테고리로 묶어서, 그러니까 표가 민심이고 민심이 표다. 그래서 내가 표를 못 받았어? 그러면 그럼 이 정책 안 되겠네? 또 다른 정책 해봐야겠다. 그런 식으로 과거에 사실 이명박 대통령 되고 할 때는 우리가 막 재개발하고 엄청 붐이 일었었고, 사실 저는 조금 부끄러운 역사지만 우리 당에서도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것에 굉장히 많은 지지를 보냈던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는 또 그게 표가 안 되면 또 그 정책은 또 사라지는 것이고, 사실 우리가 정체성, 뭐 철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아동이 투표권이 없다, 참정권이 없기 때문에 아동에게 정말 관심을 갖지 않고, 사실 저는 유교 문화도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제가 그 이재복 위원장님 강연을 듣다 보니까 그 유엔에서는 그 아동 인권 관련해서 뭐 이렇게 뭐 협약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아동을 자녀로 본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동이 한 사람인 거죠. 한 개인이고 독립된 인격체인데 그 사람이 아니고, 자녀라는 것은 우리가 그 호칭을 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은혜잖아요. 은혜인데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이름이 없다고. 그래서 엄마들이 사실 제일 좋아하는 분이 택배 아저씨래요. 택배 아저씨는 이름을 불러준대요. 정은혜 씨 집에 계시죠? 근데 어떡해요. 집에서는 네. 엄마, 아내, 며느리, 딸 그렇게 많이 불러지죠. 근데 객체화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 호칭에 있어서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이가 정말 그 한 사람의 개인인 건데 우리는 자녀라고 하고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그리고 학교에 가면 학생이야. 학생의 신분이 거의 뭐 10년 넘는 기간 동안 이제 학생의 신분, 직업의 학생인 거잖아요. 네네.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 개념 속에는 법도 어떻게 보면 자녀로서 부모가 있는 그 안에 틀에 생기는 것이고 학생의 범주에 들어가고 그런 게 아닌가 또 싶은데요. 사실 그 얼마 전에 그러니까 저 한 두 가지 정도만 좀 얘기를 하고 네네. 싶은 게,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성범죄자 공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도 여기 계신 시청자분들도 그냥 핸드폰으로 검색을 하시면, 제가 진짜 한번 해봤어요. 한 1, 2분 만에 그냥 예를 들면 보스턴의 무슨 동네에 성범죄가 어디 사는지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 얼굴이 나오고요. 전신이 나오고 그 사람이 어떤 성범죄로 몇 년형을 살았고 왜 그렇게 됐는지가 다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 성범죄자를 확인하는 방법이 제가 확인한 건 한 두 가지 정도인데, 일단 저희 집으로 우편물이 와요. 여성가족부에서 자꾸 우편물을 보내요. 그래서 성범죄자의 얼굴이 담긴 사진을 저에게 계속 보냅니다.
저는 사실 그 우편물 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리고 혹시나 저는 아이가 뜯어볼까 봐 굉장히 걱정이 되거든요. 나중에 아이가 크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어플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는 방법인데 이게 지금은 좀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내 주역 지변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다음 달에 부산으로 이사를 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부산에 어느 동네가 좋지 하다가 좀 성범죄자가 뭐 어디에 살고 있을까? 성범죄자가 좀 없는 동네가 어디일까? 라고 검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주소를 이전을 하고 그 부산에 가야지만이 검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 그리고 또 최근에 저는 좀 그 가슴 아픈 사연이 지금은 그 이재복 위원장님은 좀 타인에 의한 성범죄, 그죠? 그러니까 가족 친족이 아닌 네. 타인에 의한 성범죄에도 관심이 많으신데 또 아마 가족 간의 성범죄에 대해서도 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좀 아이가 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동안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근데 신고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는데 내가 동생은 안 건드릴 줄 알았다. 근데 동생을 아버지가 성폭행을 하는 걸 보고 이제는 신고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범죄를 이제 또 신고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이런 조두순이나 뭐 정말 제2, 제3 정말 더 많은 조두순들이 있고 그 이외에도 사실 가족 간의 그런 성범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가족 간의 성범죄도 꽤 있죠, 비율적으로. 근데 우리가 사실 택시 효과라고 하죠. 택시가 실제로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 아동 성범죄도 가족 간의 성범죄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20-30% 정도 비율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반대의 경우로 더 이제 부작용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아동 학대나 혹은 가정 범죄 같은 경우에는 그 명칭 자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이 다 가정 내 범죄죠. 근데 아동 성범죄는 사실 가족 내 범죄도 있지만 타인에 의한 범죄가 더 많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가족 내 범죄에 너무 집중해서 처벌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접근금지 100m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조두순 접근금지법 발의했을 때도 접근금지 100m를 더 늘려야 된다. 100m면 얼굴도 보이는 거리고 충분히 이렇게 재범을 내가 하려고 하면은 막을 수 없는 거리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 법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이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100m를 늘릴 수 없다라고 주장한 근거 중에 하나가 아동 학대 범죄 그리고 가정 내 폭력 범죄도 똑같이 100m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더 늘리냐? 지금 우리나라 법에서 접근금지에서 거리가 명시된 게 그 세 가지 법밖에 없거든요. 아동학대 범죄, 가정폭력 범죄, 아동아청법. 그런데 아동학대 범죄나 가정폭력 범죄는 가족 간의 일이기 때문에 100m로 가면 사실 굉장히 큰 거죠. 아예 한 집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아동 성범죄 같은 경우는 타인에 의한 게 많기 때문에 100m로 가면 얼마든지 동네에서 마주칠 수 있고 그런 법이기 때문에 다르게 적용돼야 되는 게 맞는데 오히려 아동 성범죄가 가정 내 범죄라는 인식이 있다 보니까 제대로 처벌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이제 동생은 안 건들 줄 알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사실 아동 성범죄도 아동 학대의 일환이거든요. 아동 학대 중에 하나가 이제 성학대, 성착취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한 3번 정도 발의해서 드디어 얼마 전에 통과된 게 뭐냐면 그 피해 아동에 대한 정의가 달라졌어요. 원래는 그 피해 아동에 대한 정의가 그 아동 학대에 대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아동이라고만 돼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직접적인이라는 부분을 저희가 빼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왜 그러냐면 얼마든지 첫째 아동이 학대를 받으면 그게 성범죄든 폭행이든 간에 둘째 아이는 바로 그 다음에 학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후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피해 아동으로 규정이 돼야지만은 나중에 보호 조치 이후에도 여러 가지 정서적인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원됩니다. 그런데 피해 아동에 대한 정의를 직접 피해 아동이라고 정의한 것 때문에 그 예비 범죄를 막는다거나 보호 처분으로 이제 그 보호를 한다거나 혹은 정서적인 치료에서 배제돼 왔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피해 아동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직접을 빼자라고 해서 작년에 이제 직접이란 부분이 빼지게 됐고 이제는 아동 학대든 성범죄든 둘째, 셋째 아이가 예비적인 어떤 잠재적인 피해자가 되는 수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인 보호 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바뀌긴 바뀌었습니다. 네. 저는 또 하나 이제 좀 생각이 드는 거는 아동은 투표권이 없지만은 그 아동의 어머니, 아버지는 투표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가족 내 성범죄 이건 좀 다른 얘기겠지만 아동의 교통 안전 이런 거는 어머니, 아버지들이 지금 한 3040 정도의 세대일 거예요. 네네. 아동의 그 어머니, 아버지들은 그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목소리를 좀 세력화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아동의 교통 문제는 그냥 한 가지 예일 뿐이고 우리 이제 선배님들은 386 세대 이렇게 세력화가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밑에 3040의 세대가 그렇게 좀 정치적으로 목소리가 낼 그 통로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건 사실 조금 비켜난 얘기인데 제가 이제 어떤 회의를 갔는데 항상 이렇게 알고 지내던 여성분이 계셨어요. 제 또래였고 뒤에서 항상 묵묵히 열심히 하시고 그런 분인데 그분이 어느 날 저한테 저 사실 문파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막 사실 자기 막 문자도 보내고 마음에 안 드는 정치인이 있으면 그렇게 보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우리 뭐 소위 말하는 뭐 이천파, 똥파리 이렇게 뭐 문자 폭탄에 보내는 분들에 대해서 지금 막 이분들에 대해서 뭐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우리 당 내에도 되게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는데 제가 그분들이 어떤 분인지 좀 이렇게 몇 분을 봤어요. 근데 대부분 수도권에 살고 있고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고등교육을 받은 40대 여성이에요. 대부분의 분들이.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됐냐 그랬더니 이런 카페, 이런 진보 카페, 맘카페 이런 데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한 환경 뭐 이런 것을 논의를 하다가 이렇게 정치적인 성향을 이렇게 가지고 민주당에 이렇게 좀 이제 나서서 하진 않지만 뒤에서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밝히는 그런 집단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뭐 특정 뭐 어떤 사람을 밀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제 그 정치적으로 그동안 목소리가 없었는데 이걸 좀 간접적으로 반영하시는 분들도 꽤 계신다 이런 생각을 들어서 저는 이제 그분들의 방식, 정치 참여의 방식이고 사실 이분들이 처음에 시작했던 많은 이유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안전했으면 좋겠다. 뭐 우리 아이들이 좀 더 평등한 세상에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들을 보호하는 그런 엄마들의 맘카페에서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생각이 많이 바뀌었고 이런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아동 안전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생각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훨씬 더 큰 벌을 받아야 되고 더 많은 선제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항상 사고가 터진 다음에 얘기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것을 그러면 대표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국회에 좀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그 40대 여성들이 좀 세력화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저도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최근 들어서 이제 맘카페나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아동의 안전을 중심으로 한 아동을 옹호하기 위한 3040들의 어떤 정치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여전히 아동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직접 바로 법으로 발의할 수 있는 혹은 바로 정책으로 입안할 수 있을 만큼 체계화된 정리된 그런 안을 제시하는 것은 여전히 되게 부족합니다. 제가 이제 아동안전위원회라는 거를 설립해서 활동한 거는 2017년 말부터 시작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처음에 이제 옐로카펫이나 이런 활동을 하다가 아동 입법이 정말 중요하겠다 싶었는데 아동 입법을 전문으로 하는 NGO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보통 다른 사회적 약자라고 부르는 뭐 여성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그런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권익 증진을 위해서 늘 연구하는 기관이 있고 늘 뭔가 목소리를 모아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는 곳이 있었어요. 근데 아동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정부 초반에 소위 국민인수위라고 하는 부분에서 광화문 1번가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받고 이런 부분에서도 좀 참여를 한 게 있었는데요. 아동 쪽에 의견 주시는 게 수로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회적 약자들, 다른 혹은 이익 집단들에 비해서 제안하는 안의 어떤 전문성 혹은 체계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많이 부족한 거죠. 왜냐하면 그런 소위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아동을 중심으로 한 입법 활동을 한 역사가 우리가 아직은 되게 짧고 그런 참여하는 분들이 적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나 어떤 특정 개인이 아동에 대해서 계속 발의하고 정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 시민분들이 아동 영역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정책적인 어떤 역량을 갖추고 또 그런 거를 참여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드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아동안전위원회도 국민위원이라고 부르는 일반 국민위원분들이 회원분들이 직접 참여하셔서 어떤 뭐 예를 들면 아동성범죄에 대해서 현행법의 문제가 무엇인지 같이 토론해보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법을 만들 수 있는지 토론해서 이 발의하는 과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아동에 대해서 아동 정책에 대해서 직접 참여하는 분들이 100명, 1000명, 10,000명 이렇게 된다면 나중에 어떤 새로운 사건이 나오더라도 다른 그런 구성원들의 그 뒤처지지 않게 더 좋은 안을 직접 만들고 발의하고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됐을 때만이 국민들이 좀 이제 직접 민주주의 혹은 국민 반환제의 영역으로 갔을 때도 아동 분야가 더 밀리지 않고 당당하게 아동을 이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들을 위한 옹호하는 입법 활동이 밸런스를 맞출 수 있다 생각을 해서 더 이제 국민들의 참여를 권장하고 있고요.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지나거나 하면 지금 현재 이제 문자 폭탄 이런 차원에서 조금 더 실질적인 안을 제안할 수 있는 영역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세계은행에 있을 때 보통 특히 이제 혁신 분야, 뭐 스타트업, 뭐 이런 새로운 기업 혁신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뭐 해커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아이디어를 받아서 네가 사업하고 싶은 아이디어를 내봐. 그리고 거기서 이제 뽑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돈을 준다든지 아니면 규제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스타트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스타트업 하는 분들이 어떤 규제를 혁신해야 되는지 그 아이디어를 주면은 거기서 뽑아서 그 규제 혁신을 하고 이렇게 정치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저는 아동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당사자, 그 어머니들만큼 잘 아는 분들이 없으세요. 어머니, 아버지만큼. 그 이분들이 이렇게 나서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법안은 이런 것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 법안을 가지고 이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법안으로 가는 것이 맞지. 예를 들어서 뭐 60대의 뭐 특정 세대를 떠나서 이제 좀 아동과 좀 거리가 있으신 분이 이제 머릿속에서 이건 좋을 거야라고 하는 것은 현실과 좀 괴리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장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분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모아가지고 그게 이제 아동 법안으로 되는 그 채널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우리 옐로 카펫이 그런 곳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그런 공간이 돼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아동과 직접 연관되어 있는 아동과 같이 생활하고 직접 육아의 현장에 있는 30, 40 세대들 물론 그 외의 세대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들이 직접 아동을 옹호할 수 있는 정치적인 채널이 많아져야 되는 게 분명하고 또 하나는 아동 당사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채널도 많아져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에도 그렇고 제2의 옐로 카펫을 그 위한 도전이라는 가제로 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아이디어 공모전이라는 거를 하고 있어요. 그때도 저희가 이제 직접 시민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가서 어떤 부분이 위험한지를 조사하고 더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동영상으로 달라고 했는데 이때 아동이 직접 참여하는 경우에 가산점을 줬어요. 그리고 이제 본선 평가에서 5명의 전문 심사위원들이 평가할 때 그 중에 1명을 실제 서울시 청소년 의회에 활동하는 초등학생으로 심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동들이 아동 눈높이에서 아동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 위험한 장소, 그거에 대한 해결책은 분명히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동 관련된 우리가 정책이나 입법 활동할 때는 여러 가지 그런 현실적인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신경을 써서 아동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더 다양하게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아동 그리고 어머니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해관계자들도 좀 많이 참석을 해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거를 좀 더 모든 사람에게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선제적으로 준비하면 그럴 시간이 있는데 맨날 닥치고 사고가 난 다음에 하다 보니까 그 과정을 좀 없애고 너무 급하게 해가지고 네, 네. 오히려 아동을 위한 법이라고 만들어놨는데 또 거기에 대한 불만도 또 많이 생기는 경우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법 같은 경우에는 아동을 위해서 뭐 스쿨존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안전하게 하려고 만들었는데 막상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 법이 생겨서 너무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뭐 아동을 보호해야 되겠지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그 시간을 좀 충분히 가져야 된다. 그래서 네, 닥쳐서 네. 하면 안 되고 좀 미리미리 해놔야 된다. 이런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그래서 늘 주장하는 게 우리는 아동만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활동하는 게 아니고 아동을 기준으로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이 기준을 아동에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30대 남성인데 예를 들어서
저는 사실 뭐 밤거리를 다니면서 제가 위험하다고 느낀 적이 별로 없어요. 제가 30대 남성이 안전한 서울 만들기라고 했을 때는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준을 아동에 두고 아동이 안전한 서울 만들기라고 두면 굉장히 우리가 다시 볼 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새롭게 발견된 위험 요소를 해결하는 것은 비단 아동뿐만 아니고 아동보다 더 이렇게 뭐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건강한 성인들에게도 다 도움이 되는 것이죠. 옐로카펫만 해도 그렇습니다. 옐로카펫이 처음에는 아동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실제 옐로카펫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옐로카펫에서 그런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비율이라든지 자동차의 속도가 줄어드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아동뿐만 아니고 누가 있든 다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개선이 됐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동을 안전을 위해서 한다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니고 아동을 기준으로 모두가 안전할 수 있는 안을 찾는 게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아동정책 영향평가라는 거를 시행합니다. 이게 뭐냐면 뭐 환경 영향평가라든지 그 성별 영향평가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정책을 국가적으로 혹은 지자체에서 하는 경우에 환경에 어떤 악영향이 있을지를 미리 조사해서 그럴 만한 부분을 보완해서 정책을 내놓는 것이죠. 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아동정책 영향평가가 시작돼요. 어떤 정책을 할 때 이게 아동을 기준으로도 괜찮은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보강하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아동뿐만 아니고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다 참여해서 하는 방식이고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다 불이익이 없이 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현재는 이게 아동정책 영향평가가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혹은 지자체장이 우리 이 정책을 평가해 주세요 라고 요청했을 때만 그 정책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보건복지부에서 그 3개의 정책에 대해서 아동정책 영향평가를 하겠다라고 발표는 했는데 지금 그 정책을 뭐로 정할지를 아직 결정을 못해서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해당 정책이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조금 뭐 아동에게 안 좋다, 해롭다라는 피드백이 나올 수 있으니까 곤혹스러운 거죠. 근데 저는 반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사실 대한민국에서 아동이 900만 명입니다. 아동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정책을 찾기가 더 어렵죠. 그래서 대부분의 정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아동정책 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오히려 예외적으로 이 정책은 아동에겐 정말 영향이 없을 것 같아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정책에만 그 예외로 하는 것이 이 정책의 효과를 더 잘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아동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청년 정책도 마찬가지고, 뭐 여성, 뭐 기후 환경, 뭐 탄소 중립 다 이게 딱 한 부서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부처가 다 걸려 있고, 이 정책도 청년 정책일 수 있고 저 정책도 청년 정책일 수 있고 그렇잖아요. 네네. 근데 여러 경우에 이 사람들이 이제 주요한 주체자가 아니다 보니 그냥 여러 정책 중에 그냥 서랍에 그냥 여러 서랍 중에 한 서랍 이 정도로 되는 거고 이 사람들이 목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 사는 세상 우리 모든 우리 정책의 중심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냥 여러 정책의 한 카테고리가 되는 것 같아서 아동도 같은 경우인 것 같고 그러면 이 중심은 그럼 어떻게 아동이 좀 더 안전할 것인가가 돼야 되는데 여러 정책 중에 지금 형식적으로 이거 3개는 이제 아동 처리했어 이제 다음은 청년 이렇게 되는 처리용 이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쉽고 그럼 이제 아동을 중심으로 아동 정책을 어떻게 짤 것인가가 좀 큰 그림에서 그려지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중요한 게 어떻게 되고 그걸 어떻게 부처 간에 조율하냐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 부처에서는 요만큼의 아동을 이제 그냥 했다 처리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제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요즘 아이가 이제 4살이 됐어요. 근데 신호등을 건너거나 찾기를 건널 때 자꾸 이렇게 손을 들더라고요. 근데 어린이집에서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키가 작아서 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귀엽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아동을 기준으로 만든다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가끔 아이랑 같이 아이의 눈높이를 맞추려고 제가 앉아있다 보면 제가 보고 있는 세상과 아이의 눈높이에서 보는 세상이 너무 다른 거예요. 사실 위험한 것들이 너무 많고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그 기준 우리가 과거에 제가 또 갑자기 생각이 난 게 있어요. 제가 국회의원을 할 때 그 이재복 위원장님이 이렇게 연결을 해주셔서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었나요? 그때 공약 발표를 했었죠. 네네. 그분들이 이제 한
10분 정도 이렇게 저희가 한 자리에 모여서 그분들이 각각 공약을 뭐 한 명, 두 명 이렇게 조를 짜가지고 공약을 만드신 거예요. 뭐 이렇게 정책 같은 거를 만드셔서. 그래서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우리가 미세먼지 분야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특히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그 가스 같은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본인들은 신호등을 기다릴 때 그러니까 횡단보도에 서 있을 때 그 매연이 자기들한테 다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저희가 사실 그 생각은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키의 기준에서는 이게 안 들어오는 것들이 아동의 키의 기준에서는 정말 직접적으로 그 매연을 맞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가 학교라든지 지역사회라든지 사실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게 이제 학교에서도 뭐 어떤 정책이라든지 그런 걸 할 때 뭐 예를 들면 뭐 교육감이라든지 그 지역에 그다음에 뭐 교장 선생님 그리고 꼭 학생 한 명을 참석을 하게 해서 그 학생이 발언권을 주게 하는 뭐 그런 정책 시스템 그다음에 그런 뭐 정책이나 뭐 공약을 개발할 수 있게 되는데 실제로 제가 국회에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청년을 어떻게 할까요? 뭐 여성 뭐 어떻게 할까?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정말 한 가지로 딱 얘기를 했어요. 고위직의 청년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국회의원도 청년 국회의원이 많은 거는 물론 뭐 세력화를 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그 우리가 뭐 최고위원이라든지 아니면 사실 최고위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국회를 보면 그 우리 당에 각각 그 모임들이 있습니다. 뭐 최재훈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 TF들이 구성이 되고 뭐 혁신이라든지 뭐 우리가 뭐 같이 뭐 공천심사위 이런 경우도 뭐 같이 들어가곤 했었는데 그렇게 주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청년이 들어가고 주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아동이 직접 들어가면 그들이 얘기하는 게 정말 그들의 시각에서 또 정말 발언을 할 수 있고 이것은 정말 우리가 뭐 50대, 60대 사실 저도 모를 수 있어요. 아이의 마음을 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마 가장 좋은 정책은 그 세대가 느끼고 있는 거, 그 정말 처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신뢰성도 높고 정확도도 저는 높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너무 좀 이렇게 로맨틱하게 그냥 이상적으로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국회 갔을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저는 세대 교체가 아니라 세대 공존이다. 그래서 사실 70대 국회의원도 있어야 되고 근데 20대 국회의원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다양한 세대의 다양한 관심사, 그다음에 그 친구들이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케이크 같이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케이크나 오케스트라 예를 들면 오케스트라가 뭐 바이올린도 있고 첼로도 있고 하지만 북도 있어야 되고요 피아노도 있어야 되고요 정말 네. 그 모든 그 악기의 소리가 더해져서 합해져서 그 하나의 소리를 내는 건데 지금의 국회의 구성을 보면 약간 어느 정도 분야도 그렇고요. 사실 어떤 특정 직업에 특정 분야에 계셨던 분들이 많이 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특정 세대 우리가 그래서 평균을 딱 내잖아요. 지난 20대 국회 같은 경우는 55세 남성 뭐 이런 식으로 뭐 대학 졸업자들 뭐 이런 식의 그런 평균이 딱 구성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그런 면에서 그 이재복 위원장님이 지금 이렇게 함께 하시고 있는 일들이 실질적으로 저는 더 정책으로 반영이 되고 다음 대선에서도 민주당의 공약으로까지 이렇게 꼭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제 저 아동 관련된 입법 정책 활동을 하면서 늘 지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아동 관련 정책이 좀 마이너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게 핵심적인 사회의 핵심 그런 아젠다가 되지 못해서 결국에는 늘 뒤처지고 혹은 배제되고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2021년 현 시점에서는 아동 관련된 정책이 이제는 사회적인 가장 어젠다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다들 아시다시피 심각한 저출생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작년에 이제 합계 출산율이 0.84명을 기록했죠.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역사상 최저 수치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 정부에서 정책을 내는 혹은 쭉 20년 동안 내왔던 정책에 조금 의문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물론 아동이라는 그 대상의 특성상 청년층이 결혼하고 출산을 해야지만 태어나는 특성이 있지만 어쨌든 아동도 그 엄연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고 그렇게 본다면 지난 20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아동이라는 그런 특정 계층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를 아동의 관점에서 본 적이 없어요.
자, 만약에 반대로 우리 사회의 40대 여성이 20년 동안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던질 질문은 우리 사회가 40대 여성이 살기에 좀 안 좋나? 뭐가 위험하지? 뭐가 좀 불합리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아동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거죠. 이게 좀 엉뚱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 조사를 해봐도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아동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를 했어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되는데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와 출산하지 않는 이유는 좀 다릅니다. 이제 미혼 남녀 그리고 기혼 남녀 모두에게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가장 큰 이유는 뭐일 것 같으세요? 집이 없. 맞아요. 예. 신혼집 네. 마련이 힘들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직업 안정성이 힘들다. 이렇게 경제적 이유가 가장 많았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는 경제 이유가 가장 컸죠. 그런데 기혼 미혼할 거 없이 왜 아이를 안 낳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는 가장 많은 답변이 내 아이가 행복하게 살기 힘든 사회여서가 답변이 가장 많았어요. 두 번째가 경제적인 이유였던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좀 구분해서 보지 않고 너무 모든 저출생 정책도 그런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만 집중했던 것 같아요. 자, 그것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동시에 아동이 살기 좋은 사회인가, 아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인가도 검토해야 된다. 왜냐하면 실제 그렇게 답변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히들 보시겠지만 뭐 OECD 기준으로 우리나라 아동이 행복한가 이런 것도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OECD 기준을 봤을 때 우리나라가 아동의 느끼는 삶의 만족도, 주관적 만족도가 가장 낮고요. 그리고 아동의 그런 학업 스트레스도 가장 최악입니다. 그리고 교통사고와 같은 아동 사고 사망률도 전체의 한 6위 정도 차지할 만큼 높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행복하게 살기 힘든 사회이기 때문에 낳지 않는다라는 말에 조금 더 저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번에 이제 매니페스토에서 그런 지자체 정책 평가를 할 때 올해 처음으로 이제 아동 분야가 들어가게 됐는데 그 분야를 이제 아동안전위원회가 좀 하게 됐는데 제가 그 연구를 하면서 매우 좀 흥미로운 결과를 하나 보게 됐어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도 17개 시도별로 출산율이 다릅니다. 혹시 가장 낮은 지역이 어딘지? 저는 왠지 영남일 것 같아요. 아, 서울입니다. 서울이에요? 예, 가장 낮은 게 서울이고요. 두 번째가 부산입니다. 그런데 그 17개 시도별 합계 출산율하고 17개 시도의 아동권리 지수를 비교해 봤어요. 아동권리 지수는 세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가 범죄에 노출되는 범죄 피해율, 그리고 학업 중단율, 그리고 아동 1인당 공원 면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17개 시도랑 비교해 보니까 출산율하고 매우 연관성이 높았던 거예요. 아동 범죄 피해율을 봤을 때 아까 제가 부산이 출산율이 두 번째로 낮다 그랬는데 가장 아동 범죄 피해율이 높은 게 부산입니다. 부산이고, 그리고 이제 학업 중단율 같은 경우에도 뭐 울산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가장 중단율이 낮은데 그런 지역은 합계 출산율이 또 높은 편이고, 이렇게 우리나라 안에서도 17개 시도에서 얼마나 아동이 범죄 피해로부터 안전한가, 혹은 학업 스트레스가 덜한가, 혹은 공원 면적이 넓은가에 따라서 출산율이 달라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출산율이 요즘 이제 연일 문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저는 향후 한 20년 동안은 꾸준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출산율이 낮은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문제가 됐거든요. 이제 그 아이들이 20살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 뉴스 많이 보셨겠지만 대학들이 다 이제 패닉에 빠진 거죠. 전체 수험생 수보다 학교에서 뽑는 신입생 정원 수가 더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입생들이 부족한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는 지금 올해 태어난 아이들도 이미 정해져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 지금 아무리 정책을 잘 펼친다고 해도 향후 20년 동안은 바꿀 수가 없는 정해진 미래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지자체들이 각각 출산율에 대해서 이제 지방 소멸을 고민하는 단계가 됐는데, 이 부분에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 도시가, 우리 지역이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인가, 마찬가지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인가도 될 수 있겠죠. 그 부분이 저는 이제 지자체들의 이제는 생존 문제와 직결돼 있다. 정말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또 앞으로 이제 내년에 있을 대선에서도 우리 저출산 문제가 가장 중요한 화두가 아닐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심각하게 진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너무 지금 공감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사실 이제 아동 문제도 다른 어느 정책과 마찬가지로 좀 획일화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뭐 이런 방향이었으니까 다음번에 이런 방향으로 해서 전국이 다 동시에 이 정책을 하자 그러면은 어떤 조금 더 좋은 의도로 정책을 만들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잘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고 그 지역이라든지 그 세대라든지 그 집단의 특수성을 좀 반영해서 좀 정교하게 만들 필요가 있는데 한 얘가 이제 저의 가장 친한 친구의 아이가 자폐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발달 장애인인데 옛날에는 그 발달 장애인을 한 학교에 이렇게 특수학교에 모으다가 지금 요즘은 그런 아이들이 좀 경계성이고 그러면은 일반 학교에 보내고 특수부조 선생님이 같이 있으면서 그 아이들을 사회에 적응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은 정책이다라고 그렇게 좀 정책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정책의 그 취지는 되게 좋았는데 이 아이가 얼마 전에 학교에 가서 이제 집단 폭행을 당하고 온 거예요. 이제 그 좀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 자폐가 있는 친구가 좀 다른 것 같고 뭐 좀 불편하고 뭐 이래서 한번 공격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 큰 일이 됐는데 이 제 친구는 이걸 이제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그 과정에서 뭔가 막 그 본인이 굉장히 외롭게 세상과 다 같이 싸우는 듯한 그런 그 힘든 것을 온 가족이 겪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주 가까이서 봤는데, 근데 또 동시에 저는 옛날에 대학교 때 그 자폐를 가진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었어요. 같이 이제 뭐 휴가도 가고 뭐 여행도 가고 이런 봉사단체였는데 그게 너무 나라마다 이 상황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자유롭게 이거를 숨기지도 않아요. 그냥 드러내고 보면 장애인들도 굉장히 왜 이렇게 미국에는 장애인이 많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길에 많은데 전혀 숨기지 않고 모두 다 그냥 똑같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뭐 휴가도 가고 뭐 춤추러도 가고 뭐 똑같은 활동을 하는 것이 너무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거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아이들을 위한 학교가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이 발달 장애 정도에 따라서 조금 심한 정도, 좀 덜한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 평생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정부가 이렇게 복지 체계가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그렇게 아주 미세하게 이 정도의 발달 장애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는 이 정도, 경계성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는 이 정도 할 만큼 그렇게 미세한 정책이 없어요. 다 같이 이렇게 해서 좋은 사람도 있고 싫은 사람도 있는데 그게 사실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산만 해도 발달 장애 아이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은 그 비슷한 연령에 좀 더 경계성 있는 사람을 위한 학교를 하나 만들 수도 있고, 좀 더 심한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를 만들 수도 있고, 뭐 이 경계성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뭐 지원이 좀 다르게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산시에 그럴 만한 수요가 충분히 있는데 그 아이들을 위한 특정한 정책은 없는 채 자, 발달 장애 아이들에 위한 뭐 지원은 이만큼, 뭐 복지관으로 다가 뭐 이런 식으로 위에서 탑다운으로 가고 그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창구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 그 한 예인데, 아동에 관련된 그 안전에 관련된 이런 것은 그 아동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가족들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들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이 만들어져야 된다. 탑다운이 아니고 바텀업이 되는 정책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저도 말씀 듣고 박수를 치고 싶은데요. 그 지자체의 아동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지자체의 장점을 살린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는 거예요. 현장에서 정말로 아동 관련돼서는 지역마다 너무 다를 수 있고 지역에서도 행정동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육아를 하는 당사자들, 또 아동들 혹은 그 관련된 그 종사자들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고 현장에 맞는 정책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또 우리가 아동 관련된 혹은 육아 관련된 정책을 만들 때는 지자체도 큽니다. 행정동 단위로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육아를 하는 상황에서 그 아동 혼자는 말할 것도 없고 아동과 그 양육자가 이동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만약에 뭐 차로 가면 되지라고 하지만 혼자 차를 타고 못 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영등포에 살고 있는데 관련된 시설이 강남에 있다. 그러면 이 정책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행정동 단위로 내가 육아를 할 수 있을 때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에 뭐 육아 종합 지원 센터라든지 뭐 발달 관련된 그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대한 큰 기관이 뭐 부산시에 하나가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잘게 쪼개서 행정동 단위로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그 방식대로 운영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근데 이게 되기 위해서는 아까 뭐 대선 정책 관련해서 한번 말씀 주셨는데 우리나라에서 오히려 중앙정부 차원에서 아동 정책을 좀 통할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동 정책에 대해서 통합적인 예산과 통합적인 큰 틀에서의 정책을 가지고 실제적인 거는 그런 일선 공무원들이 할 수 있게 지역으로 다 분배를 하는 거죠. 그래야만이 오히려 지역에서 더 자율성이 생기고 지역에서 더 그 현장에 맞는 정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중앙 차원에서도 아동 관련된 정책이 다 부처별로 나뉘어져 있고 그 예산이 다 파편적으로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재량이 별로 없어요. 뭐 예산이 어떻게 쓸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잘 없고 하다 보니까 맞춤형 서비스를 하기가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지역마다 지역별 맞춤 아동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 차원에서 아동 정책이 좀 통합될 필요가 있다. 이게 아까 제가 아동 관련된 법도 너무 이제 분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아동 관련된 법부터 우리가 소위 가칭 아동 기본법이라고 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서 좀 통합을 하고 그리고 그 아동 기본법을 수행하는 정부 기관도 제 개인적으로는 그 보건복지부 산하의 아동청을 신설해서 거기에서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되 실무와 권한은 지자체에 두는 이런 방식으로 되는 게 가장 아동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벌써 1시간이 그런가요? 지났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댓글을 쭉 봤는데 굉장히 좀 이재복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좀 차분하게 또 말씀을 해주셨고 또 최지은 박사님 오늘 굉장히 아이디어 뱅크였어요. 그래서 계속 그래서 정책들 정말 필요한 거 정말 우리 그 당에서도 정말 받아서 정말 하면 좋겠다 싶은 정책들 많이 말씀해 주셨고 또 정말 차근차근하게 이제 또 왜 아동안전위원회를 설립하셨고 또 거기서 느끼셨던 한계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대안까지 너무나 잘 말씀을 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주말에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봤어요. 여기 다 보셨나요? 네. 네. 그래서 그 영화를 뭐 이제 우리가 스포를 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그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 남자 주인공이 이제 다른 행성을 찾기 위해 떠나죠. 왜냐면 지구가 더 이상 이제 풍요롭지 못하고 계속 옥수수만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작물들은 자라지 못하고 풀은 자라지 못하고 계속 모래바람만 불어오고 이런 상황에서 우주로 떠나는데 그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자녀들이 이대로 가다가는 자기의 자녀들이 살 수 있는 그 지구가 아닌 거예요. 그 공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주로 나가서 다른 행성을 찾아서 거기서 풍요롭게 아이들이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사실 그 마음 하나를 가지고 정말 목숨을 가지고 떠납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물론 우리가 현실에서의 경제적인 벽이 있죠. 아이를 육아하는데 너무 많은 돈이 들어요. 사실 뭐 기저귀부터 해서 그런 아이 용품들도 요즘 우리가 방송 전에 뭐 당근마켓 얘기도 했는데 정말 당근마켓에서 장난감도 너무 비싸요. 그래서 중고 장난감을 사기도 하고 또 무료로 나눔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경제적인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말 이 아이가 태어나서 살았을 때 그리고 이 아이가 성장했을 때를 우리가 상상을 해보죠. 했을 때 나보다 행복할 수 있을까가 기준인 것 같아요. 내가 청년의 시절에 힘들었더라도 적어도 나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지 않을까. 그렇게 됐을 때 사실 아이를 낳기로 결정을 하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정치가 해야 하는 일이 그거죠. 정말 다음 세대, 정말 내가 살면서 정말 내가 나중에 떠났을 때 내 다음 세대들이 조금만 더 사실 뭐 많이 좋아지면 더 좋겠지만 내가 살고 있는 삶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만들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 이제 클로징 또 부탁드립니다. 네. 전 오늘 사실 그 오랜만에 친분이 있는 의원님과 위원장님 만나 뵙고 좀 밝게 재밌게 해야겠다 했는데 처음부터 아동 성범죄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좀 어둡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동 관련된 일이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도 어린이날 때 YTN에서 이제 어린이날 특집으로 옐로카펫 뭐 창안자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저는 되게 좋으면서도 좀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옐로카펫을 제가 창안한 게 지금 한 6년 전이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옐로카펫 창안자라고 해서 어린이날 특집에 이제 초빙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제 개인적으로는 영광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6년 동안에 옐로카펫을 이렇게 지울 만한 또 뭔가 긍정적인 아동을 위한 정책이 나오는 게 별로 없었다는 거죠. 늘 아동학대, 아동성범죄, 또 그런 것들도 제대로 통과되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좀 어쩔 수 없이 그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어두운 분위기로 얘기했지만 점점 더 아동 관련된 정책 얘기할 때 앞으로는 우리가 조금 더 긍정적인 대안을 만들고 또 좀 창의적인 이런 해결책을 만듦으로써 아동 정책을 얘기할 때 모두가 조금 더 밝은 분위기에서 즐겁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정치권도 그렇지만은 실제로 우리 시민분들께서도 아동 정책을, 육아 정책을, 가족 정책을 이렇게 전면에 내세워서 활동하시는 정치인들을 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그분들을 더 이렇게 선출해주고 그런다면은 더 점점 더 그런 정치인들이 소신을 가지고 많이 활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댓글에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다. 네, 조근조근, 네, 굿,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새로운 주제로 유익한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오늘 시청자분들이 이제 평소보다는 이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으셨어요. 아마도, 낮 방송이 없다고 생각하셔서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아마도 이게 또 우리가 기록으로 또 딱 남기니까요. 이게 다시 보기로 해서 그 시사자파 이제 시청자분들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사실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서 우리나라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금 추경 가지고 엄청 싸웠잖아요. 뭐 몇 조를 더 늘릴까 말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예산이 매해 저출산 고령화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런 예산, 아동을 위한 예산 이런 것이 우리가 얘기를 한 것들을 하는데 세금을 더 거둘 필요가 없어요. 지금 쓰고 있는 예산을 어떻게 더 잘 쓰면은 이게 다 가능한 일이고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이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가 가장 이 일에 가장 관련이 많은 그런 아동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이제 가족의 목소리를 듣고 또 저출산 고령화의 그 문제의 그 실제로 그 세대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만들면 되는 것인데 이거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의사결정 구조 뭐 국회는 오히려 나아요. 국회는 그래도 좀 더 젊은 사람도 필요하다 그러는데 우리 정부의 고위직이나 청와대의 고위직은 굉장히 관료화되어 있고 저는 사실 우리나라의 리더십이 좀 늙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륜이 있는 사람도 필요하지만은 또 다른 세대를 대변할 수 있는 다양한 리더십이 필요한데 그래서 지금 우리 아동에 대한 일을 하시는 이런 시민사회 뭐 이런 사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는 우리가 그 문자폭탄을 보내시는 분들도 자기 자리에서는 정치 참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분들한테 필요한 것은 권력이 아니라 권한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요 의사결정에 이분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클로징을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연설을 듣는 것 같았어요. 이거. 너무 이렇게 가슴 뛰는 그런 어떻게 보면 진정으로 아동을 생각하는 오늘 또 한 명의 우리 또 서포터가 또 함께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분이 또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너무 재미있게 보셨다면 노란색 따봉이나 혹시 또 박수 이렇게 또 보내주시면 아마 이재복 위원장님이 좀 힘이 더 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장연설 감동입니다. 뭐 이렇게 또 하셨는데, 네, 노란색으로 뭐 따봉이라든지 박수 표시를 이렇게 주시면은 저희가, 그래, 정말 잘 보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옐로우 카펫이니까요, 네, 노란색으로, 네,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네, 최지은 클로징을 하셨지만.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다음 주는 사실 정은혜 의원과 저는, 다른 일정으로 부득이하게 방송을 할 수가 없지만은, 저희가 또 다른 소재로 매주 이렇게 2호 공감에 대해서 우리 20대부터 50대까지 공감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조금 더 젊은 유권자들, 젊은 민주당의 목소리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그런 자리를 계속 매주 금요일 2시에 계속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